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근무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제보받았던 사무관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최초 제보받은 문건과 경찰청에 전달한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빠진 야 3당과 대한신당 대표들이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막판 걸림돌이 된 석패율, 왜 쟁점인지 분석했습니다. 노조 와해 혐의로 임원들이 대거 구속된 삼성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80년 넘게 이어져 온 무노조 원칙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세돌 구단이 국산 바둑 AI 한돌과의 첫 대국에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흑 2점을 먼저 깔고 둔 이세돌 구단은 78수로 한돌의 결정적인 실수를 이끌어냈는데 내일 두 번째 대국은 서로 같은 조건에서 뛰는 호선으로 진행됩니다. 중개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배달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한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의 배달 수수료는 한 건당 75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틀 전에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이러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고 이래서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을 줄여가도 대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전월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도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작년 지방선거 앞뒤로 울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 취재한 내용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재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같은 당 안에서 지역 라이벌로 오랫동안 선거 때마다 경쟁을 해왔고 작년 선거 때도 경선에 나가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 몇 달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높은 사람이 전화를 해와서 경선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다른 자리를 가라. 본인 표현으로는 과분한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이 주장 원종진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하겠습니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SBS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재작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에서 어디 행정관 쪽에서 연락이 왔나 보죠? 흥정을 하겠습니다. 연락 정치와 관련 논의나 이런 것도 정무수석이 정무에서 하는 거지 민정에서 하는 게 아닌데. 더 저기 있는. 그런 얘기를 곤란하다니까요. 임 전 최고위원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과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민정수석실 고위 인사가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경선 하지 말고 그냥 자리 가는 게 어떻게 했냐 이거는 총사 말고요. 다른 데 자리 얘기를 해서 저한테 과분한 자리죠. 임 전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은 지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지방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와대 설명과도 배치됩니다. 임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SBS는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당시 민정수석실 사람들의 반응도 임동호 씨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하는 대로 그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동호 씨의 이런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안 그래도 검찰이 당시의 울산 선거 과정 전체로까지 특히 청와대 사람들이 개입을 했나 하는 쪽으로 수사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하고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줄곧 현 정권과의 막역한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을 견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송철호 시장이 당에서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송철호는 관계만 강경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 들고 일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 사정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관련은 정무에서 하거든요. 정무에서. 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민정에서 했을까? 이 관련은. 그게 너무나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청와대는 그동안 민정수석실 소속 특감 반원이 울산에 내려갔다는 의혹에 대해 검경 갈등을 빚었던 고래고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며 선거 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최고위원 주장대로 청와대가 당내 경선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청와대 제안을 거절하고 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지만 경선은 없었고 민주당은 송초로 시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 입김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오늘 움직임 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중앙지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 박원경 기자, 검찰이 오늘은 또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뭘 찾으려고 한 겁니까? 네, 청와대는 재작년 민정비서관실 문무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제보받았다고 밝혔었죠. 그 행정관이 지금은 국무총리실에서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무관이 해당 첩보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가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검찰도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 사무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최초 제보 문건과 경찰에 전달된 문건이 다른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문 사무관은 제보된 내용을 편집만 했고 추가된 비위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문 사무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말한 그 문제의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를 한 걸로 알려진 송병기 부시장, 이 부시장의 수첩을 검찰이 압수를 한 상태인데 일부 언론들이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은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 수첩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송철호 후보 선거 전략이나 공약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송병기 부시장도 조만간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는 오늘도 한 발도 나가질 못했습니다. 우선 선거법 문제를 놓고는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던 소수 야당들이 자기들 통일안을 만들어서 민주당한테 받으라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안으로 들어가질 않고 사흘째 담장 밖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어젯밤 4+1 회동에 이어 오늘 오전에 민주당을 빼고 소수 야당, 즉 3+1 대표들만 따로 만났습니다. 여기서 선거법 관련 합의문이 전격 발표됐습니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전체가 아닌 30석으로 하되 내년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자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과도 사전 합의된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민주당이 꺼려하는 석패율제를 넣어 최후 통첩을 보낸 셈입니다.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아라가 아니라 민주당이 취소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고심 끝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2시간 넘도록 경론을 벌였는데 결론은 수용 불가였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3+1 협의를 했던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실. 민주당은 대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원부터 처리하자고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협상판을 떠난 한국당은 사흘째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출입은 오늘도 통제됐는데 그제 국회 난장판 사태에 원인 제공자로 비판받는 한국당은 되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막은 놈이 불법 아닙니까? 국민의 권리를 막은 자가 불법한 거 아닙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국당은 국회 안에서 집회를 마치고 지지자들이 있는 국회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한 대형 현수막까지 앞세우고 투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물리적 충돌 없이 집회가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그제 국회 안 폭력 사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웬만큼 정치 뉴스 꿰뚫어 보는 분들도 이번 선거법 내용은 많이들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의 핵심 용어는 석패율입니다.
이걸 소수 야당들이 왜 들고 나왔는지, 민주당은 왜 못 받겠다고 하는지 박하정 기자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패, 아깝게 졌다는 거죠. 석패율제는 각 당의 지역구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아깝게 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각 당이 만드는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석패율제로 구제할 지역구 후보자들의 순번을 미리 지정해둡니다. 지역구 선거 결과가 나오면 패배한 후보자가 당선인에 비해 얼마나 표를 얻었는지 계산합니다. 예컨대 A 후보자가 2만 표, B 당선인이 4만 표를 얻었다면 석패율은 50%가 되는 거죠. 이 수치가 가장 높은 후보자를 그 당의 비례대표로 당선시킵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만큼은 제고하자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 야당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과거에 비해 폭이 없이 뛰면서 자신들이 불리해질 거라고 우려하는 거죠.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아깝게 지면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이 겹치는 정당들과 선거 연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후보 등록한 뒤 중도 사퇴한 후보자 8명 가운데 4명은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며 후보직을 내려놨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측 협상단은 그래서 특정 지역구 후보자를 정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넣는 이중 등록제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어떤 모양으로 도입될 것인지 방정식의 마지막 문제가 석패율인 셈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미국 공군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이 오늘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북한이 연말 연초에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것 같다면서 만약 그렇게 외교가 잘못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최신형 폭격기나 항공모함을 북한에 바짝 붙여서 훈련을 하는 식의 방법을 말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주한 미 7공군을 지휘 권한에 두고 있는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성탄절 선물이 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성탄절 전날 밤이냐, 성탄절이냐, 아니면 새해 이후냐, 발사 시점이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또 외교적 노력이 무너질 경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작년 화염과 분노 시기에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재작년 11월 미군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항공모함 전단과 스텔스 전략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그때처럼 할 수 있다는 군사적 경고인데 다른 한편으론 외교적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방한 기간 북한에 공개 회동을 제안했다가 빈손으로 출국한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이 끝내 도발을 선택하지 않도록 중국에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이번 방중은 당초 알려지지 않았던 일정입니다. 북한의 입장에 뭔가 변화가 있고 그래서 비건이 제안했던 북미 접촉이 베이징에서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연말 북한의 선택을 가름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에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를 논의하는 방위비 협상, 오늘 서울에서 이어졌는데 답을 내질 못했습니다. 처음보다는 그래도 서로 입장 발표부터 분위기가 좀 누그러져서 진전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해를 넘겨서 내년에 미국에서 얘기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올해 마지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번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 1월 6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직후에 나온 우리 외교부 논평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 사안에 대한 이견 속에서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내를 갖고 협의해 가겠다던 이전 논평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현 분담금의 6배 가까운 50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을 청구하면서 우리 입장, 소폭 인상과 터무니없는 차이를 보여왔는데 뭔가 전향적인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 겁니다.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방위 기여를 미국 측과 비중 있게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 약 7조 4천억 원어치를 샀고
평택 이전 비용으로 8조 원 정도 쓰는 점 등도 적극 설명했고 미국도 경청했다는 겁니다. 미 측이 이를 자신들의 요구액을 삭감하는 요인으로 삼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적어도 긍정 검토 가능성은 있다는 설명입니다. 드하트 미 협상 대표도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협정 유효 기간을 기존 1년보다 더 늘리려 한다는 점과 함께 이런 분위기를 시사했습니다. The figure will be different from our initial proposal and probably different from what we've heard from the Korean side so far. So we will find that point of agreement. 미국 상원이 오늘 28,500명 현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런 미 의회 분위기도 협상에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계열사에 노조가 생기는 걸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막은 게 인정된다고 어제 법원에서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삼성이 오늘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을 냈습니다. 노조에 대한 인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노조 원칙을 포기하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개입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입장문입니다. 노사 문제로 많은 걱정과 실망을 끼쳐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과거 삼성 내부의 노조에 대한 인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받아들인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확정 판결 전인데도 이런 입장문을 낸 걸 두고 삼성이 무노조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혐의 재판부로부터 과감한 혁신을 하라는 훈계를 들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뒤입니다. 최근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한 삼성전자 노조는 두루뭉술한 입장문 대신 무노조 경영 포기를 분명히 약속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사법 처리를 받은 이유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잖아요.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다라는 선언이 제대로 된 입장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업 이래 80년 넘게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이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내놓을지 노동계와 재계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은퇴를 하기로 한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현역 활동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국산인공지능 한돌과 3번에 걸친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판에서 또 인공지능의 실수를 끌어내면서 백수도 두지 않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알파고 때 78번째 수가 묘수였는데 오늘도 묘하게 또 똑같이 78번째 수가 먹혀들었습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입니다. 오늘 대국은 이세돌 구단이 2점을 깐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구단의 프로기사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로 AI의 발전 수준을 감안한 겁니다. 불리하게 시작했지만 한돌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우변 흑돌을 공격했고 이 구단을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이 우변 쪽 전체 돌을 잡으러 가는 것으로 좀 승부를 보겠다. 10%에서 시작한 한돌의 승률 예상 그래프는 3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부처에서 한돌이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실수를 했어요. 대실수 지금. 한돌이 자신의 돌이 잡히는 수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 요석 석점을 죽인 겁니다. 결국 몇 수 뒤 한돌은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이 구단은 2016년 알파고에게 1승을 거둔 데 이어 3년 만에 다시 AI를 꺾으며 공식 경기에서 AI를 2번이나 이긴 유일한 인간이 됐습니다. 근래 한 10일 정도는 정말 바둑만 생각하고 하루에 정말 잠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부분은 연습을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허무하거든요. 첫 판에서 승리한 이 구단은 내일 2국에선 한돌과 맞바둑인 호선으로 대결합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인공지능 한돌은 한 수 한 수마다 자기가 이기고 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하면서 바둑을 뒀습니다. 그런데 딱 이세돌 구단 묘수 뒤에 79수를 놓자마자 아차 하는 듯이 승률이 쫙 떨어지는 장면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이 인공지능의 실수가 왜 나온 건지 짚어봤습니다.
3년 전 알파고를 꺾었던 신의 한 수 78수. 이번에도 78수가 이세돌 구단에겐 행운의 수가 됐습니다. 우변에서 한돌의 포위망에 걸렸지만 중앙에 놓은 이 돌로 한돌의 결정적 실수를 이끌어낸 겁니다. 지금 수가 그 니은처럼 생긴 103점에 딱 씌운 수 거기에서 지금 딱 떨어진 것 같습니다. 허망한 패배를 두고 한돌을 개발한 NHN 측은 이 78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단의 설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프로라면 누구나도 그렇게 높으냐면 거의 뭐 당연한 수였거든요. 네, 그건 조금 의외인데. 맞두는 호선이 아닌 이세돌에게 2점을 먼저 주고 시작한 젖바둑이 패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만 개의 기보를 학습해 실력을 늘려가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는 AI가 짧은 시간에 젖바둑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미점 젖바둑 학습을 시키면서 실제 그 젖바둑에 대해서 준비하면 2개월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AI와의 대국 경험이 있는 이 구단이 특유의 공격 바둑 대신 수비형 바둑을 두며 인공지능의 실수를 유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NHN 측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며 이국에서 설욕을 다짐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압적인 직장 문화를 바꾸겠다며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회식 강요하고 술 억지로 권하는 게 여전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직장인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술자리도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신체를 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제 개인 소중한 시간이고 가족들과의 시간인데 그거 뺏는 게 너무 싫어서.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회식은 고역입니다. 직장갑질 119가 조사했더니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이 회식을 강요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뒤 조금 나아졌지만 회식 갑질 사례는 여전히 다양합니다. 몸이 아파 3차 회식 자리에 빠졌더니 전화를 걸어 돌아오라고 하거나 월급이 올랐다며 후배 직원에게 술값을 내도록 했습니다. 3차 회식에서 중요 결정을 내리거나 먼저 일어났다고 대화도 하지 않고 따돌렸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회식 갑질, 심하면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식 강요로 위험이나 불면증이 생긴 노동자가 직장 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음주 강요는 인격권 침해라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못된 회식 문화를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송년회 신년회로 분주한 연말연시, 단합과 소통을 위한 회식이 오히려 직장 내 불화를 조장하는 자리가 돼선 안 될 겁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개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당국이 처음 조사를 했습니다. 배달 앱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 수는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보험은 기대하기 힘들 뿐더러 음식 배달 한 건당 1,000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송모 씨. 호출을 받자 고불고불 어두운 골목길을 익숙하게 누빕니다.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송 씨가 배달한 건수는 무려 38건입니다. 이날 송 씨의 수입은 11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날은 나은 편.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해도 100만 원 남짓 버는 달도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어느덧 54만 명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플랫폼 업체로부터 건당 받는 수수료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여름에만 해도 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원대고 처음에 그 기사들을 끌어모을 때는 높았는데 지금은 그 낮아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첫 실태 조사 결과 배달 건당 수수료를 750원까지 내린 온라인 쇼핑 업체도 있었습니다. 평균 수수료는 1,500원 정도였는데 절반 가까이는 500원도 못 받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10시간 일해가지고 페이가 안 나와요. 최저임금만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막 미친 듯이 막 하는 거예요. 초기에 비해서 플랫폼 종사자들이
수수료에 대한 단가가 지난 1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건 지금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날 전 40명 넘게 숨지거나 다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직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가 사라진 승용차가 있었다고 어제 저희가 영상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오늘 그 승용차 운전자를 확인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4일 새벽 상주 영천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직전 1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는 사고 초기 크게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 현장과 60m 정도 앞선 곳에 잠깐 정차했다가 떠나 경찰도 사고와 관련성이 적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를 달리던 이 승용차는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차례로 들이받은 뒤 1차로에 멈춰섰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 25분이었습니다. 차에서 운전자 등 2명이 내렸고 차량이 멈춰선 뒤 14분이 지난 4시 39분 이 2명이 갓길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때 CCTV엔 추돌 사고 여파로 추정되는 연기가 잡혔는데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1차로에 있던 차량은 연쇄 추돌 사고가 나고 4분 뒤인 4시 43분 이번엔 갓길에서 목격됐는데 이후 CCTV가 다시 비쳤을 땐 사라졌습니다. 사고 상황을 목격한 뒤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해당 차량이 사고 전후 18분 동안 현장에 머문 만큼 경찰은 이 차량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르면 내일 운전자를 상대로 왜 그곳에 정차했는지 연쇄 추돌 사고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갈림길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옆 낭떠러지로 떨어져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위험 구간이라 추락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뭔지 G1 원석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드레일 20여 미터가 벼락 밑으로 맥없이 뜯겨나갔습니다. 휑하게 뚫린 사고 현장에는 안전고깔 100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제 오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의 한 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15m 하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자 65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지역은 차량 이탈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는 위험 구간에 속해 고강도인 4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훼손된 가드레일은 안전등급조차 없었습니다. 안전기준은 2012년에 마련됐고 무등급 가드레일은 2006년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강화된 지 8년이 지나도록 교체 작업이나 보강은 없었습니다. 그래 늘 여기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높여서 안전하게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이번 계기로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7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척 승합차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도 기준 미만이었습니다.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라서 4등급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2등급이었습니다. 흡수할 수 있는 충격의 정도가 절반도 안 됩니다. 방울타리 안전등급 4등급은 14톤 중량의 트럭을 시속 65km로 주행하여 15도 각도로 충돌하였을 때 버틸 수 있는 등급입니다. 가드레일은 도로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가드레일을 바꾸다 보니 다니는 차는 적어도 운전은 더 험한 산길은 마냥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G1 뉴스 원석진입니다. 그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래서 전 국민의 40%가 넘는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하는 부분이 또 갑론을박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모아둔 돈은 부족한데 청약도 희망이 없는 30대들 입장이 중요한데 한세연 기자가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5년째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 두 자녀의 육아를 위해 긴 통근 시간을 줄이려고 서울로 이사를 준비 중이었지만 이번 대책 발표 뒤 포기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출퇴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이러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고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을 줄여가도 대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담보 인정 비율, LTV 한도가 줄었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기대하던 대출액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산층들의 이른바 갈아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졌습니다. 어려워진 대출 대신 청약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수요가 몰리며 일부 지역은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30대는 최고 가점을 받아도 웬만한 지역에선 당첨 가능권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3명에서 10년 훌쩍 넘게 살아야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의 점수라고 들었는데 경쟁률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점점 이 청약이라는 제도가 무용지물이 돼가는 느낌이 들고 전세 시장도 불안합니다. 늘어난 것만큼 내 소득에서 빠져나가니까 이걸 내기 위해서 내 돈을 내지 않고 전세나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강력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 한 채 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정도로 있는 사람들이 다가구를 가지고 있고 투기로서 활용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부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중산층이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가정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출을 중단하는 거는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 가격이 안정됐을 때 중산층은 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지고 있기도 팔기도 사기도 어렵게 할 뿐인지 정부 의도대로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세금 압박에 직면한 고가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관건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또 재산세,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정부가 아파트는 비싼 집들 빨리빨리 시세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단독주택들은 빠졌는데 단독주택도 몇백억씩 하는 정말 비싼 집들이 있는데 이거 봐주는 거냐는 불만이 또 함께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가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서울 한남동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집입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6% 오른 277억 1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인근 이태원동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집은 지난해 165억에서 1.7% 올랐습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4.5%, 서울 지역 6.8%에 비해 초고가 주택 상승률은 1-2% 상승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당시 초고가 주택 공시가가 40-50%씩 올라 이미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겁니다. 주택 유형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적용하면 시세 30억 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 24억 원, 보유세가 1,600만 원인데 비해 같은 가격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16억 5천만 원으로 보유세가 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나 또는 재벌 오너들까지 포함해서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그 구조인데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지만 시세가 같아도 아파트에 사냐, 주택에 사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그제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놓고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경계 100m 안에서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을 놓고 옳다,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 11조, 국회 경계 100m 이내에서 시위하면 안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 안으로 이 조항 고치라고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경계 100m 안에서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받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네티즌 중심으로 100m 이내 시위 문제없다. 그런데도 집회 자유 탄압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집회의 자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현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보니까 국회 경계 100m 이내에서 시위를 무조건 허하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집시법이 좀 과하다는 것일 뿐 헌법기관인 국회는 특별하고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해석하면 집회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지 않되 국회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100m 이내 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을 고쳐라 이겁니다. 100m 이내에서 모든 시위가 무조건 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역시 이 법안에서도 국회 100m 안에서 이번 같은 대규모 시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시법이니 헌법 불합치니 굳이 따질 것 없이 이번 시위에서 연출된 위협적인 상황은 기존 형법을 적용해도 불법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체도 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서비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편리해지는 점이 많은데 보안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은행 앱에 다른 은행 계좌가 모두 연동돼 종합 금융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16개 은행뿐 아니라 주요 핀테크 업체들도 참여했습니다. 한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앱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은행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이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해왔는데 50일 동안 315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다른 은행의 정보를 알려면은 다 각각의 앱을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번거로움은 많이 없어져서 특히 핀테크 업체의 이체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은행과의 경쟁은 물론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하나의 금융앱만 사용되는 승자 독식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은행들은 오픈뱅킹을 이용한 통합 자산 관리나 우대금리 제공 등을 내놓고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다만 금융정보가 하나로 연결되는 만큼 보안과 안정성 확보와 유지가 관건입니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의 보안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만일의 사고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1일 은행 통합 출금 이체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불거져온 비리 문제들, 재단 돈을 빼돌렸다던가 누구 덕에 채용됐다는 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오늘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제의 큰 원인인 이른바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사립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가계도를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 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설립자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1,000만 원 이상 배임이나 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적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용 계획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2월이 지나기 전에 올해 안에 즉각적으로 이제 필요한 시행령 개정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사립재단들은 사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지만 개혁 성향 교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공개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과연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혁신안 상당 부분은 사립학교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앞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일본이 과거 전쟁을 벌이던 때 병사 70명당 위안부 1명이 필요하다고 일본 군이 의견을 냈던 게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 문서가 존재한다는 걸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시인한 겁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38년 6월 29일 중국 칭타오의 일본 총영사가 본국의 외무대신 앞으로 보낸 외교 기밀 문서입니다. 해군 측은 육상전투대와 함정 근무병사의 수를 감안해 예기와 작부, 즉 노래하고 술 시중 드는 여성 150명 증가를 희망하고 있다. 육군은 병사 70명에 대해 1명의 작부를 요구하는 의향이 있으나 칭따오는 병력 이동이 빈번해 정확한 숫자 산정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 진출한 일본군의 위안부 관련 의향을 현지 공관이 파악해 본국 장관에게 보고한 건데 일본군이 위안부 운영에 사실상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입니다. 이 외교문서는 일본 공산당 소속 가미 도모코 참의원이 입수해 오늘 공개했습니다. 앞서 가미 참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가 실제 존재하는지 일본 정부에 공식 질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문서는 외무성과 국회 도서관이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료로 내각에 제출한 문서이며 현재 내각 관방에 보관돼 있다고 존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군이 주체적 계획적으로 위안부를 요구한 증거가 또 확인됐는데도 아베 정부는 당시 군 당국의 개입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간이나 췌장,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과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혈액 검사를 거쳐 진단받곤 했는데 황달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간단하게 진단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눈꺼풀을 아래로 당겨 흰자위가 많이 보이게 한 뒤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자 바로 화면에 황달이란 진단명이 나옵니다. 몸이 가려워가지고 피부과를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근데 동네 병원으로 갔더니 거기서 황달기가 있다고 아마 간에 이상 있는 것 같다고. 췌장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황달은 진단이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진 황달이 의심되면 대학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등을 거쳐 진단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흰자리에서 황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노래지거든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제 눈동자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스마트폰 앱과 검은색, 흰색으로 만든 간단한 패치만 갖고도 진단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 흰색 부분을 이용해서 조명하고 무관하게 잡아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연구팀은 현재 95% 수준인 진단 정확도를 끌어올린 뒤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겨울철에 더 활발히 이동하는 고라니들이 농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대형 콘크리트 농수로는 나오기 힘든 함정과 같은데 정부가 야생동물 탈출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산과 들 사이에 있는 대형 콘크리트 농수로입니다. 고라니 한 마리가 탈출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새창살 틈으로까지 나가보려고 버둥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탈출하지 못해 죽은 고라니가 발견됐습니다. 이곳 농수로는 깊이가 무려 3m가 넘어서 야생동물이 빠질 경우 스스로 탈출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거 그냥 거기 빠져서 죽으면 안쓰럽지 그 안 안쓰러워? 그것도 목숨인데. 한 달 전엔 충남 예산의 한 농수로에서도 고라니 3마리가 발견됐는데 다행히 구조돼 다시 야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라니는 11월부터 1월까지 짝짓기철에 더 활발히 멀리 이동하지만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없어 더 자주 농수로에 빠집니다. 전국 콘크리트 농수로는 5만 킬로미터. 포유류뿐 아니라 양서 파충류도 위험합니다. 매년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환경부가 야생동물 탈출길인 농수로 생태통로 마련을 위해 지난달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야생동물이 추락하는 등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농어촌 공사와 지자체에 탈출로 설치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LG전자가 먼지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자동세척 의류 건조기 145만 대의 전량을 무상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요청 고객들에게만 제공했던 무상 수리 서비스를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LG전자는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에 조정하는 거부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별도의 법적 소송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사내 하도급 업체 200여 곳에 작업부터 먼저 시킨 뒤에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일방적으로 깎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추가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